2023년 북한 당국의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국방공장 가동이 갑자기 중단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공장을 책임지던 지배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그것도 가족 전체가 함께 말입니다. 북한 보위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평생 대를 이어가며 당을 위해 공장을 가동했던 모범 간부. 그는 왜 모든 걸 버리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북한 무기공장 지배인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당 간부에서 탈북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찾으려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안남도의 한 국방 공장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5년간 지켜온 그 자리를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제가 물려받았죠. 이 공장은 특별했어요. 일반 기계 공장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부터 달랐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3중으로 검문을 했고 출입증 없이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해야 했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가슴에 배지를 다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죠. 수령님 배지, 장군님 배지, 원수님 배지. 3개의 배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명찰에는 지배인이라는 직함 위에 빨간 글씨로 당 핵심 간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랑스러워야 할 표시였지만 저는 그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문을 지나면 첫 번째 검문소가 나왔어요. 보위부원이 출입증을 확인하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카메라는 물론이고 메모지 하나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죠. 두 번째 검문소에서는 금속 탐지기로 온몸을 검사받았어요. 세 번째 문을 지나서야 비로소 제 사무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과정을 반복했어요. 지배인인 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초상화들의 먼지를 닦는 거였습니다.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의 초상화. 조금이라도 먼지가 묻으면 큰일이었거든요. 한 번은 새로운 기사가 초상화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교화소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했죠. 아침 8시면 전체 집결이 시작됐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앞마당에 줄을 서서 구호를 외쳤어요. 경애하는 원수님께 영광을, 조선의 핵무력 강화를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저도 맨 앞에 서서 주먹을 들어야 했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책임진 이 공장에서는 특수한 부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매일 아침 생산 계획표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내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3대가 끝나니까요. 공장은 항상 추웠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됐어요. 전기가 자주 끊겼거든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계획된 정전이었지만 예고 없이 끊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산이 멈췄어요. 하지만 실적 보고서에는 계획 대비 130% 달성이라고 써야 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는 2개의 장부가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는 진짜 생산량을 기록한 것, 다른 하나는 당에 보고할 조작된 수치가 적힌 것. 처음 아버지에게 이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너만 알고 있어라. 저는 그때 알았죠. 아버지도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아오셨다는 걸.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모여 앉아서 자아 비판을 하는 시간이었죠. 지난주 저는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생산 계획 달성을 위해 노동자들을 충분히 독려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누가 더 비굴하게 자신을 깎아내리는지 경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김기사 동무는 작업 중 혁명가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상적 해이가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고발했죠.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배인이 빠지면 전체가 의심받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없었거든요.
전기가 부족해서 밤에는 거리가 칠흑 같았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공장 지배인인 제게도 차는 없었어요. 기름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면 부인과 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작업복의 배지들을 보면서 가끔 물었어요. 아버지, 이 배지가 뭐예요? 저는 대답했죠.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증표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배급으로 받은 옥수쌀과 강냉이 가루로 만든 죽, 그리고 무김치. 공장 지배인이라고 해서 크게 나은 건 없었어요. 다만 일반 주민들보다 배급을 더 받을 뿐이었죠. 가끔 중국에서 넘어온 쌀을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켜졌어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새로운 전략 시험에 성공하셨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화면에는 하늘로 치솟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만든 부품이 저기 들어갔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적들을 분쇄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강한 걸까? 왜 공장에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걸까? 딸아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딸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매일 거짓 보고서를 쓰고 매주 자아 비판을 하고 의미도 모르는 구호를 외치고. 이게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인가요? 아버지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회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배지를 달고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 공장으로 향했어요. 3중 검문을 통과하고 초상화에 먼지를 닦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 일은 그해 가을에 시작됐습니다. 공장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전기가 하루에 4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중국에서 들여오던 부품 공급도 끊겼습니다. 제재가 심해지면서 모든 게 어려워졌죠. 하지만 당에서 내려오는 생산 목표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지배인 동무 이번 달 계획은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도당 책임비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원수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입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동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불가능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또다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생산량은 목표의 50%도 안 됐어요. 하지만 펜을 들었었죠. 계획 대비 115% 달성.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거짓말이었거든요.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험했어요.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을까요? 이게 정말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인가요? 다음 날 저녁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장면이 나왔어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국방공업부문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화면에는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보였죠.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생산 라인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 공장도 우리 공장처럼 겉만번지르르하게 꾸민 거겠죠.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만 전기를 넣고 새 작업복을 입히고 미리 만들어둔 제품을 쌓아놓고. 모두가 알고 있는 연극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우리 공화국의 국방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로 무장한 우리의 힘 앞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높았죠. 그리고 화면에 또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것, 폭발하는 장면, 박수치는 사람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만든 부품들이 저기 쓰였을 거예요.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저렇게 사용되고 있었죠.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응. 우리나라의 힘이란다. 딸은 다시 물었죠. 그런데 왜 저걸 만들어요? 저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6살 딸아이가 제가 평생 외면하던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부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데 저런 건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은 겨울에도 춥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저는 딸을 조용히 시키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말 그쳐라. 밖에서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딸이 밖에서 이런 말을 했다간 큰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딸을 재운 후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도 딸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시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맞는 건가요? 매일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무서워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전기가 없어서 거리에는 불빛 하나 없었죠. 멀리 단 간부들이 사는 구역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난방도 되고 쌀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있겠죠. 여보, 나도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자리에서 나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어. 만드는 것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잘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노동자들은 굶주리는데 생산량이 늘었다고 쓰고.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어. 딸의 말이 맞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데 그런 것만 계속 만드는 거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민반장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불 다 끄고 자야 합니다. 전기 아껴야 합니다. 저와 부인은 입을 다물고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장에 출근해서 구호를 외칠 때도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생산 라인을 돌아보며 노동자들을 봤어요. 얼굴이 헬쑥하고 작업복이 너덜너덜한 사람들. 그들은 매일 10시간씩 일했지만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배급은 한 달에 보름치도 안 됐고 나머지는 암시장에서 구해야 했죠. 그들이 만드는 부품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딸아이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날 밤도 텔레비전에서는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의 힘은 무적입니다. 원수님의 영도 따라 승리의 그날까지. 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만드는 것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해치는 것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싫었어요. 당 간부로서의 자부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명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사무실에 도당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보이부 소속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지배인 동무 최근 공장 생산량 보고에 대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제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보고서를 보니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출하량과 맞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에 땀이 났어요.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동무, 그건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는 겁니다. 상부 지시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창고를 확인해 봐야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공장 부지배인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옆 공장에서 완제품을 급히 빌려와 우리 창고에 쌓아놓았어요. 보이부 요원이 창고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끝난 후였죠. 확인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가 돌아간 후 저는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끝이었어요. 가족도 제 인생도 모두 끝날 뻔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날 저녁 평양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전국 공장 지배인들을 소집했거든요. 기차를 타고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역 주변은 환했습니다. 평양만은 전기가 충분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자동차들, 깨끗한 거리. 이곳은 제가 사는 도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어요.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중앙당 비서가 연단에서 외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허무했어요. 자력갱생? 전기도 없고 자재도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늘린다는 건가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건을 샀어요. 중국산 과자, 담배,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제가 사는 곳에서는 구경도 못할 것들이었죠. 한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고급 간부들이 모여 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저들은 아무 걱정 없이 저렇게 먹고 마시는데 우리 공장 노동자들은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골목에서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평양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키려는 나라의 모습인가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강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큰일 났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딸애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알고 보니 딸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말다툼을 했다고 했어요. 사상 교육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딸이 그럼 왜 우리는 추운데 평양 사람들은 따뜻한 거예요?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선생님이 딸애를 따로 불러서 심하게 꾸짖었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일 학교로 오라고요.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과 학년 주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배인 동무 따님의 사상 교양이 부족합니다.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이 한 질문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실을 물어본 게 죄인가요? 저는 참았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또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 무서워요, 아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딸이 무서워하면서 사는 건 안 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건 옳지 않았어요. 부인과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면 어떨까요? 부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지금 무슨 말을? 저는 진지하게 말했죠. 이대로는 못 살겠어.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어요.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 정신 차려요.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 번 걸리면 3대가 끝난다는 걸.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지옥이었습니다. 생각 좀 해봅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간곡하게 말했어요.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낡은 기계가 고장 나면서 노동자 한 명이 크게 다쳤죠. 팔이 기계에 끼었는데 병원에 데려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의료기구도 부족했으니까요. 그 노동자는 결국 팔을 잃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찾아가 그를 봤어요.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죠. 지배인 동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당에서는 사고보고서를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쓰라는 거였어요. 기계 결함을 인정하면 저와 공장이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써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인생을 망친 건 기계였는데 보고서에는 그의 잘못이라고 적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을 불러 앉혔어요. 우리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번엔 부인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딸의 학교 문제, 그리고 오늘 본 청년의 모습이 부인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부인이 놀랐어요. 내 식구가 다 함께요. 너무 위험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혼자도 위험한데 아내와 아이 둘까지 데리고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어.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돈이었어요. 중국까지 가려면 브로커에게 줄 돈이 필요했고 중국에서도 숨어 지내려면 자금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공장 운영비에서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공장 지배인 월급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거짓 보고서를 쓰고 실적을 조작하고 이제는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을 모았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공장 금고에서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빼냈어요. 매번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필요한 건 정보였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 가야 하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탐색했어요.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중국 교역상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 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역상이 귀띔해줬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브로커들도 믿을 수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돈만 받고 당국에 신고하는 브로커들도 많다는 걸. 집에서는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너무 어린데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은 가족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날 거야. 딸이 물었어요. 어디로요, 아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먼 곳이야. 아주 먼 곳.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아들이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안 가면 안 돼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가야 해.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가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꿈꾸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위험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날 수도 있어. 그래도 갈 거야?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가자면 가요. 전 아빠 믿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6살짜리 딸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최소한이었습니다. 돈 몇 벌, 약간의 음식, 그리고 돈. 그게 전부였죠. 사진이나 물건들은 다 버려야 했어요. 무거우면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공장에서 몰래 지도를 구했습니다. 두만강 지역의 상세한 지도였어요. 어디가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간에 순찰이 지나가는지, 강이 얕은 곳은 어딘지. 모든 걸 외웠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다니나 걸리면 바로 의심받을 테니까요. 브로커와의 연락도 조심스럽게 진행했어요.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중간 연락책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식구가 4명입니다. 모두 함께 건너고 싶습니다. 답이 왔어요. 사람당 1,000위안. 실패해도 돈은 안 돌려줍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정했죠. 그리고 매일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출발 며칠 전 저는 공장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이 자리, 저도 10년 넘게 지켜온 이곳. 초상화들, 낡은 책상, 2개의 장부. 모든 게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저는 빈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제 아이들만큼은 다르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문을.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후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공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거예요. 실패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꼭 너희를 지킬게. 약속한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11월의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가족들을 깨웠어요.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옷을 껴입었습니다. 여러 겹 껴입어야 했어요. 추위도 견뎌야 했고 짐도 최소화해야 했으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었죠. 문을 조용히 닫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차역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택시를 부르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1시간을 걸어서 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운성으로 향했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긴장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검열이 있을까 봐 두려웠어요. 출장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들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열은 없었어요. 기차가 덜컹거리며 북쪽으로 달렸고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성에 도착한 건 오후였어요. 브로커와의 약속 장소는 역에서 10리 떨어진 민가였습니다. 우리는 또 걸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쉴 수 없었죠.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배인 동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준비했어? 저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중국 돈 4,000위안. 그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출발합니다. 그 전까지 여기서 쉬세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방에 숨어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부인은 계속 손을 떨었어요. 11시가 되자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이거 신으세요. 그가 낡은 운동화를 주었어요. 소리가 안 나는 신발이었죠.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밤중에 출발했어요. 브로커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손전등도 켤 수 없었죠. 국경 수비대한테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섰어요. 여기서부터 기어가야 합니다.
소리 절대 내면 안 돼요. 들키면 총 맞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브로커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땅굴 입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땅굴로 국경선을 넘습니다. 좁으니까 기어야 해요. 100m쯤 됩니다. 100m. 그렇게 긴 거리를 기어가야 한다니.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땅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좁았습니다. 어깨가 양쪽 벽에 닿았고 머리를 숙여야 했어요. 손전등을 켜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습니다. 딸, 아빠 뒤로 따라와. 딸아이가 떨면서 들어왔어요. 그 뒤로 아들 그리고 부인이 따라왔습니다. 브로커는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입구를 다시 덮었어요.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지늘게 닿았어요. 축축하고 차가웠죠. 무릎이 아팠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뒤에서 딸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괜찮아, 딸.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팔이 저리고 다리에 쥐가 났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나.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바위에 긁혀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얼마나 갔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10분 같기도 하고 1시간 같기도 했어요. 그때 앞에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출구다. 저는 힘을 내서 마지막 남은 구간을 기어갔어요. 땅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뒤이어 딸, 아들, 부인이 나왔습니다. 모두 진흙투성이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여긴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중국.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다시 북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산을 내려가야 했죠. 새벽 5시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한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서 하루 쉬세요. 내일 밤에 다시 움직입니다. 문이 열리고 조선족 아주머니가 우리를 맞았어요. 좁은 방에 들어가자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어요, 아빠. 정말 무서웠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해냈어.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어. 부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중국에 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냈어.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중국 땅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은 땅굴 속이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자유를 향해 끝까지 갈 겁니다.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악몽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선족 아주머니의 집 지하실에 숨어 지냈어요.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죠. 내 식구가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아무 때나 갈 수 없었어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아주머니가 경고했어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잡히면 바로 북으로 송환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북으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걸. 낮에는 숨을 죽이고 지냈어요. 위층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공안이 아닐까 싶어서 심장이 쿵쿵거렸죠. 아이들은 밖에 나가고 싶다고 했지만 절대 불가능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브로커는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지하실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지쳐갔어요. 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자꾸 악몽을 꿨죠. 부인은 불안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공장 지배인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밤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공안이다.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재빨리 가족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숨을 죽여. 절대 소리 내지 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영원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말했어요. 단속이었어요. 다행히 안 들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공안이 한번 왔으면 또 올 수 있었으니까요. 브로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틀 후에 이동합니다. 준비하세요. 이동하는 날, 우리는 밤에 몰래 집을 나섰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짐칸에 숨으세요. 브로커가 말했어요. 우리는 차 뒷칸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위로 이불과 짐을 덮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차가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렸어요. 검문이었습니다. 끝났다. 저는 생각했어요. 브로커가 중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가 다시 출발했죠. 뇌물을 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몇 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다른 도시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죠. 한국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요. 한 달. 또 한 달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나았어요. 창문이 있었고 조심하면 밖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어요. 저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세상에 속할 수 없었죠.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지내고 밤이 되면 잠들고. 라디오도 틀 수 없었고 텔레비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이웃들이 의심할 수 있었으니까요. 돈도 문제였어요. 브로커에게 이미 많은 돈을 줬지만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러다 돈이 바닥나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비행기를 탑니다. 브로커가 여권 4개를 내밀었어요. 사진은 우리 가족이었지만 이름은 중국 이름이었죠. 공항에서 절대 한국말 하면 안 됩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우리는 연습했어요. 중국어로 간단한 말을 외웠습니다. 씨에 감사합니다. 니아오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했어요. 실수하면 안 됐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일이 가장 위험한 날이야. 공항에서 들키면 모든 게 끝나. 그러니까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돼. 알았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갈 수 있어. 꼭 갈 거야. 우리 여기까지 왔잖소. 조금만 더 힘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중국을 떠나 태국으로. 그리고 거기서 한국으로. 너무나 먼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겁니다. 반드시.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택시를 불렀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여행 가는 가족처럼.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중국인들, 외국인들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조 여권 4개를 내밀었죠. 직원이 여권을 펼쳐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 방콕 가시는 거죠? 중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연습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키지 않았을까요? 직원이 잠시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가? 식은땀이 났죠. 그때 직원이 여권을 도장 찍고 돌려줬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우리는 체크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보안 검색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더 철저히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 줄을 섰어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가 다가올수록 긴장이 높아졌어요. 딸아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어요. 짐을 엑스레이에 통과시키고 우리는 금속 탐지기를 지나갔습니다. 삐 소리가 났어요. 제가 걸린 거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잠시만요. 그가 말했죠. 손으로 검색기를 들고 제 몸을 풀었어요. 허리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벨트 버클이었어요. 벨트 풀어주세요. 저는 벨트를 풀었고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통과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보안 요원이 우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가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끝났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다시 여권을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요원이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이 여권. 그가 말을 꺼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들킨 건가요? 이 여권 사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맞으신 거죠? 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요원이 잠시 더 들여다보더니 여권을 돌려줬어요. 가세요. 우리는 겨우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의 주저앉을 뻔했죠. 탑승구로 가는 길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조금만 더야. 비행기만 타면 돼. 저는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경찰이 오는 건 아닌지, 누가 우리를 의심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됐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았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해냈다. 중국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북으로 송환될 일이 없어요. 부인도 울고 있었고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몇 시간 후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동남아시아였습니다. 북한과는 정반대의 세계.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왔죠.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어요. 허름한 동네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그 순간 뭉클했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가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경비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안으로 들어갔고 곧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공장 지배인이었던 것, 탈북을 결심한 이유, 두만강을 건넌 것, 중국에서 숨어 지낸 것.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기다려야 할 거예요. 며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확인이 끝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위조 여권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여행 증명서였습니다. 합법적인 서류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북쪽이었어요.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방송이 들렸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합니다. 인천, 한국.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고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같은 하늘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정말로 해낸 겁니다. 인천공항을 나와 처음 본 한국은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환한 불빛,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북한에서 몰래 봤던 한국 드라마 속 그 장면들이 눈앞에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하나원으로 갔어요.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부터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씨라고 불렀죠. 지배인님. 아니, 이제 님도 쓰시면 안 됩니다.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평등합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평등.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급이 곧 신분이었는데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받았어요. 같은 언어 같았지만 많이 달랐습니다. 버스를 탄다가 아니라 버스를 타요. 빵을 샀다가 아니라 빵을 샀어요. 존댓말도 새로 배워야 했죠. 더 어려운 건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은행, 병원, 마트, 지하철.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키오스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50년을 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적응했습니다. 딸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없어서 힘들어했지만 점점 웃음이 늘어갔죠.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요.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공부가 어렵다고 했지만 선생님들이 잘 도와줬어요. 아빠, 여기 선생님들은 안 때려요. 아들이 놀라워하며 말했죠. 북한에서는 회초리가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부인은 제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어느라고 서툴렀지만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 말이 부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북한에서 공장 지배인이었다고 하니 생산직 팀장 자리를 주더군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배인에서 팀장으로 내려온 거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직급보다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일하면서 놀란 건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전기는 하루 종일 들어왔고 난방도 잘 됐어요. 기계들도 최신식이었죠. 무엇보다 월급을 제때 받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첫 월급으로 가족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고깃집에 갔죠. 메뉴판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삼겹살, 갈비, 불고기.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고기를 조금 먹었는데 많이 드세요. 오늘은 마음껏 먹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자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처음 맞는 나만의 겨울이었어요. 아파트는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잘 돌아갔고 뜨거운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겨울마다 얼어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자유롭게 여러 채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런 걸 방송해도 되나? 하지만 이게 자유였어요. 말할 자유, 비판할 자유, 선택할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북한 뉴스를 봤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이었어요. 화면에는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새로운 성과를 자랑하는 아나운서. 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건 다 거짓말이야.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북한이 그리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운 게 있을까? 친구들? 아버지의 무덤? 하지만 그것들을 위해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전혀.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재미있고.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여기서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법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은 많았죠. 가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말투 때문에 북한 출신이라는 걸 들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높이 솟은 건물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공장의 노동자들, 생활총화에서 만났던 간부들,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탈출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돈도 있었고 정보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빠.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잘했어, 딸.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부인이 만든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딸은 친구들 얘기를 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가질 수 없던 것이었으니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꿈꾸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삶이야. 그렇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두려움도 없고 감시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잠. 자유로운 땅에서의 잠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자유를, 이 평범함을, 이 모든 것을요.